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특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먼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같습니다.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또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 대부분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부권 행사 이유입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한 대목은 군 사기 저하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입니다. 정상적인 군사 작전까지 수사한다면 북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분단국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밀이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 도입 반대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이후 지금까지 법안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세우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엔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있는 만큼 최 대행이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망가질 뻔했단 겁니다.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특검은 현 검찰 수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특검을 하는 효용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로 특검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법안 재표결에 들어가도 이탈표는 예전보다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 행태를 답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사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설 명절 민심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만으로는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을 낱낱이 밝혀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국 최 대행의 속내는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피하려는 거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심판과 청산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뒤에 여론 흐름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는 고심하는 기류를 익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허용된 첫날, 대통령실 참모들이 서울 구치소로 윤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구치소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윤 대통령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 5명이 함께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설 연휴 중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대통령실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참모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과 동시에 공직사회를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또 긴 명절 연휴 기간 의료 대란이 없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하게 추진해온 의료개혁 경과를 점검한 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을 챙기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환기하고 동시에 구치소 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도 국민과 지지층을 향해 일관된 의연한 모습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면접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일반 접견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인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옥중 정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일반 접견이 진행된 서울구치소. 지금은 일과 시간이 끝나서 일반 접견이 종료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구치소입니다. 예, 오늘 접견은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일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하루 한 차례가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의 일반 접견은 마무리됐습니다. 일반 접견이 허용된 뒤 처음 온 대통령을 만난 건 대통령실 참모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0분 정도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제한되는 접견 금지 조치는 지난주 금요일에 해제됐는데요. 다만 공휴일에는 일반인 접견이 제한돼 설 연휴 동안에는 변호인 접견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을 시작으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을 접견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치소는 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 등에 추가 접견을 허용하고 있어 앞으로 하루 한 차례 이상 접견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네, 지금 구치소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참가자들이 이곳 구치소에 모여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들은 은박 담요와 우비를 두르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측도 모여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등의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부대를 추가해 모두 6개 부대를 배치하고 탄핵 찬반 측을 분리하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상황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취재진에게 단순히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협박, 폭행을 행사할 경우 형사 입건하는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합의 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사실상 이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형사 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죠. 네, 최장 6달인 구속 기간과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 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오늘 윤 대통령 기소 이후 처음으로 내란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당일 국수본 관계자들과 연락한 내용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수본이 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인사 체포 활동에 가담할 강력계 형사 10명을 현장에 보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안내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렇게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이 남은 만큼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혐의만 적용하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특수본이 지난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복수의 국무위원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를 기소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해제 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제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었고 그마저도 계엄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한 총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계엄을 모른다며 버티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뜻을 꺾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집니다. 계엄 연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국무위원들 발언이 알려지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유출은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사 기록을 제출받은 헌재 역시 관련 진술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통령실 참모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일반 접견은 공수처에서 구속 이후에 일반 접견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로 이제 사건이 넘겨오면서 이 부분이 풀어져서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는데 또 바로 설 연휴가 있어서 그동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실상으로는 오늘부터 제한 없이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접견은 변호인 접견과는 다르게 하루에 한 번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일과 시간 중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보통 한 번에 30분 정도 하지만 좀 수용자 인원이 많은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이보다 좀 짧은 시간을 한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 번에 이제 5명 정도를 최대 인원으로 해서 접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참모진을 위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제 정치인들이 순차적으로 또 접견을 올 것 같은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첫 접견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참모진, 대통령들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들의 참모진과 함께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벌써 발언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설 연휴가 있었는데 특히 의료 체계가 잘 작동했느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혹시 접수 같은 부분에 불편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들이라던가 대통령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접견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어떤 일종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지 않았습니까? 이 형사 25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형사 25부는 현재로서는 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형사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재판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2025 고합 129 이렇게 사건 번호도 부여가 되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이미 기소가 된 김용현 전 장관이라던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대령 같은 경우에도 다 이 형사 합의 25부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배당받아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아마도 결국 이 모든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벌어진 내용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장 많이 살펴보게 되고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이 재판부를 일종의 전담 재판부로서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병합 심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합쳐서 한 재판에서 보겠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공범 같은 관계에 있을 때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이 형사 합의부 25부에 배당이 된 게 이렇게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지만 어찌 보자면 공범들이라고 해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재판의 쟁점이나 내용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병합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재판은 굉장히 초기 준비 단계라 그 개개인별로 피고인별로 쟁점들이 좀 정리가 돼서 함께 이것을 심리할 수 있을지도 판단이 필요하고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같은 부분도 고려를 해서 병합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같은 형사 25부가 됐다는 거는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 그리고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듯
듯하다 이런 부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된 관련자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 신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단 이 사건 관계, 이 사건의 개요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된다면 이 동일한 사건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사람이 검토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그 재판부의 업무의 과중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재판의 효율성이나 신속함의 그 측면을 고려한다면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또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잘 분석할 수 있는 재판부가 아니겠는가. 이런 좀 판단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재판은 언제쯤 시작할까? 그리고 1심 선고는 언제 나올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먼저 이제 기소가 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쳤습니다. 이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어떤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해서 이 변론을 진행할지를 정하는 변론 준비 기일을 열게 되는데요. 예. 이 변론 준비 기일을 적어도 이제 다음 달 2월에 몇 차례는 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다면은 3월 초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좀 기준으로 한다면 3월 초쯤에 본격적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장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 3회에서 4회의 재판을 진행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집중 심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뭐 매주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에 2회씩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해당 내란죄에 대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2월 달 내에 지금 8차례의 변론 기일이 잡혀 있고 만약 추가로 변론 기일이 잡힌다면은 3월까지도 이 재판 출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 5회의 재판 변론을 다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일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데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어떻게 더 연장될 것인지 이 부분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중 심리를 하겠지만 주에 1회 정도로 할지 2회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재판부가 배당됐기 때문에 보석에 대한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윤 대통령 측이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보석 신청은 필연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심까지는 최장 이제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예. 만약 그 안에 아직 가정이지만 탄핵 심판에서 이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한 별도 기소가 있으면 또 6개월이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결국 이 보석 청구는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필요적 보석은 이제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징역형을 범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이런 사유들을 갖추면 무조건 법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하에 뭐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뭐 거주지를 제한해 두는 정도로 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또 이제 같은 사안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석 신청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한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인용이 되어서 보증금 1억 원을 납입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거주지를 주거지와 그리고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석이
인용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사안상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입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지 보석이 인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사례와 동일하다 현재까지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미 지금 사건의 주요 임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남아는 있어서 사실관계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보석이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도 지난번에 헌재 3차 변론기를 마치고 병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좀 참작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보석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사정들이 또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 상태, 계속해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 보석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 내지 증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흔히 형사 사건에서 일반인의 경우 보석이 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집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어떤 중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의 어떤 그런 피고인이었는데 지금 구속이 될 당시에는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커서 당장 구속이 필요했는데 이후에 이 구속 이후에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다 변제했다거나 한다면 구속 사유가 좀 없어진다.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여지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또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보석을 신청한다면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국 사안별로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중단 요청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탄핵 심판이 청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 헌법재판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안을 보자면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가 형사재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일한 사유로 해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되니까 형사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것이 강행 규정,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자면 이제 앞으로 있을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이 재판 시간도 변론 시작 시간도 아침 10시부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증인 신청 같은 부분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좀 한정해서 일단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변론은 충분히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한 국가의 국가 안보,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장시간 그냥 정지해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을 조속히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지하기보다는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가는 그러니까 정지를 굳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헌재에서 진행되는 이제 재판 심리하고 그 형사 재판하고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두 재판을 목표로 하는 바가 다릅니다.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어떤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배되는 부분이 아주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예. 이 지금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됐느냐를 쟁점으로 하고 있어서
있어서 두 재판이 궁극적으로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예. 결국 같은 내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를 해온 자료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목표가 하는 바는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이 변론이 종료된 직후에 우리가 그 녹화된 영상을 그대로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나온 진술들, 증언들, 그 재판의 내용들이 또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중순에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을 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면 좀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있던데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 승리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증인 신문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것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증인이 1명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있는 변론 기일에는 증인이 다수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추후에 증인들이 더 신청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 증인 신문에는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에서도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줄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해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앞서서부터 계속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독수 독과론을 거론하며 지금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할 방침도 밝혔거든요. 검찰은 공소 기각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독수 독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추가적으로 발견된 2차 증거의 경우에도 위법한 증거로부터 나온 증거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위법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사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등장하고 실제로도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검찰의 기소 역시 위법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독수 독과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공소 기각될 확률이 0%다. 이렇게 또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형법차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도 검찰에서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공소기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증인이 1명이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3~4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5차 변론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이렇게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앞으로 있을 이 5차, 6차 이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보다는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변론 기일에 출석할 이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전에 어떤 국정감사라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진술들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들도 있었고, 뭐 무기를 써서라도 이 국회를 진압하라 이런 명령을 전달받았다 이런 진술들이 이 사령관들을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던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있을 이 증인신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장시간을 투자해서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한 그 기회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충실하게 충분히 보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5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저번에 그 국회 측이 요청한 뭐 가림막이라든지 분리 조치 뭐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직접 신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 지금 증인 신문에 나서는 증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듣는다면 사실 재판부에서는요, 그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때 당사자들의 표정, 제스처, 어떤 변화 이런 부분까지 다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역시 모든 국민들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신청한 김용현 전 장관과 국회 측에서 증인을 신청한 뭐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그 위치는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되고, 아마도 이렇게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재판부 측에서도 직접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결국 진술이 서로 배치되면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가는가를 확인하려면 여러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누구 말에 더 허점이 없는가를 재판부가 보게 되고,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명만 다른 말을 한다면 같은 말을 다수가 하고 있을 때 더 신빙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서 예. 재판부가 그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질문들을 던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국무회의라면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 해제 의결이 있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를 거쳤느냐 거쳤지 않았느냐가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위법사항이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전에 있었던 증언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의 입장을 보면 이것이 국무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도착했을 때부터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 올 때부터를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장시간 이에 대한 토론이 있어서 국무회의를 거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다 동조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한덕수 이 전 총리의 경우에도 한덕수 총리도 다 이 국무회의를 다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반대를 표명하는 국무위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또 이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소집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그 자체로서 개헌법에 정해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일부 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앞으로 있을 탄핵 심판에서도 아마 증인 신문이 이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 심판에서 얘기했던 증언과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분명히 일부 국무위원들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다다음 주죠. 2월 11일에 지금 증인 신문에 출석하는데 어떻게 발언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예상되는 질문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언이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증언한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실관계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무회의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요건이 딱 갖추어진 건 아닙니다.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뭐 다수결 찬성을 얻어야 된다거나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나라의 최고위급 간부라고 볼 수 있는 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만약 그런 취지에 전혀 배치되는 이 국무회의를 전혀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확인이 된다면 헌법과 개헌법의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어떤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좀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헌재도 공보관을 통해서 반박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일련의 이런 메시지들이 헌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구속영장을 뭐 중앙지법에 청구하느냐 서부지법에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어떤 성향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이 법관이라는 건 사실 법복을 입고 있음으로써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 법과 정의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헌법재판 이제 탄핵 심판도 영상으로 확인이 되지만 재판관들이 이제 법원에 입장을 하게 되면 모두 기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법정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자면은 뭐 성향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쪽의 성향이다, 누가 임명했다 이것에 따라서 사실 판단이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 결과로서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누가 찬성을 했냐, 누가 반대를 했느냐를 보면 결국 또 국민들의 예측과 동일하게 자꾸 그 결론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느 법원에 배당되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정의롭지 못한 사회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법부도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사법부는 사실 이런 요소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 깔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친분이 있다고 해서 뭐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뭐 몇 기다 이런 동기라고 해서 사실 판단이 달리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버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낼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헌법재판소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석으로 남아있던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 중에
2명만 임명을 했고요. 예.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월 3일 월요일, 그러니까 이 5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전날 바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후보자죠. 지금까지는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인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은 어떤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없다고 본다면 아마도 마은혁 현재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9명의 정족수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예. 이제 9명의 정족수가 태워지게 된다고 해도 6명일 때와 8명일 때와 상관없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정족수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아마도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 원하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눈이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도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지지자들 그리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시위자들이 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폭력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취재진을 향해서 또 욕설을 한다거나 특정 취재진을 겨냥해서 또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형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부 시민들이 이제 취재 차량에 대해서도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통행을 막는다거나 한다면 재물손괴 같은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 함께하면 뭐 특수폭괴 이런 식으로 특수폭행 같이 또 형량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폭발 가능성 등 안전 우려로 제거 필요성이 논의됐던 항공유는 그대로 놔둔 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 대기 중인 여객기에서 불이 나면서 176명이 긴급 탈출하고 7명이 다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 일정이 오는 3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감식을 2월 3일 월요일에 실시하기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동체 내부 각종 부품 등의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항공기에 실려 있는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쪽 날개에 저장된 16톤가량의 항공유가 그대로 남아있어 2차 폭발 가능성에 따른 안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도 안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장 감식 당일엔 공간 제약 등으로 인해 6명에서 7명 정도만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말 비 예보에 따라 항공기를 방수포로 덮는 현장 보존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조위 측은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에서 가정을 하는 건 금지하는 사항 중 하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항공사에는 조종사들을 교육하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자료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둔덕의 존재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항공사 기장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종사들이 이런 구조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흙더미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무안과 김해, 여수 등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시설물 9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폐쇄된 무안공항을 제외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정보를 항공고시보에 게시해 조종사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조종사들을 상대로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달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YTN이 공문에 포함된 전국 15개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물 현황을 단독 입수해 항공고시보 내용과 비교해봤더니 일부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항공사에 보낸 공문과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는 콘크리트 둔덕 높이가 4m로 돼 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4.14m로 게시됐습니다. 김해공항은 공문에서는 로컬라이저 2대가 각각 0.8, 0.9m 높이 콘크리트 기반 위에 설치됐다고 안내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10cm 더 높은 0.91m로 적혀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뒤늦게 위험시설물의 존재를 알렸는데 그마저도 자료마다 정보가 제각각인 겁니다. 작은 오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시설물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도 되지 않는 건지 우려되는 상황.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당국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 같은 YTN 단독 보도에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진행한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결과 발표 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고시보를 게시하며 두 자료에 담긴 시설물의 높이 정보에 소폭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효 예정인 모든 자료에 최신화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정보를 일원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군 헬기와 충돌한 여객기에 블랙박스가 회수돼 분석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미국 수도 인근 상공에서 어떻게 충돌 사고가 났는지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예비 조사 결과는 한 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강물 속에 잠겨있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의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블랙박스가 회수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블랙박스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서도 사고 당시 관제 상황과 관련해 많은 분량의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And we're here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we are going to leave no stone unturned in this investigation. 추락한 항공기와 헬기 기체도 인양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비상 탈출구가 열린 흔적이 없어 충돌 뒤 순식간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주요 시설이 몰려있고 요인들의 비행도 많아 항공 관제가 엄격한 워싱턴 DC 인근에서 어떻게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구역에서 헬기의 최대 고도는 200피트이지만 항공기 추적 사이트 자료를 보면 충돌은 300피트에서 일어났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헬기가 비행 경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비행기 이착륙과 헬기 통과 관제는 보통 두 사람이 맞지만 사고 당시엔 한 명만 근무하고 있었다고 AP통신이 FA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원인을 섣불리 추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I would say there's a lot more information that usually comes in that than what you may find online and people might speculate about. 당국은 30일 안에 조사 결과 예비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해 말 40대 직장인이 대출 빙자 사기범에게 한 달 넘게 협박을 당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돈을 빌려줄 것처럼 접근한 뒤에 오히려 돈을 보내면 불려주겠다며 유인했는데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밤 40대 직장인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SNS에 남은 메시지가 수상했습니다. A씨와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사이 대화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직장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더니 먼저 돈을 보내면 자기 돈과 합쳐 불린 뒤 차익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상품권 등을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돈만 계속 요구했는데 A씨가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B씨는 이로 인해 자기가 손해를 봤다며 돈을 더 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내 돈이 있으니까 저기에. 그거 하나 믿고서 돈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고 내 돈을 찾을 생각에만. 하지만 B씨는 이전에 건넨 돈도 돌려주지 않은 건 물론 불법적인 수법에 가담한 거라며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A씨 어머니 등 가족에게도 욕설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했습니다. 전화해서 인증 풀어라. 평생 빚만 갚다 죽어. 이렇게 계속 오니까 저도 그거 보는 순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결국 A씨는 자신의 적금은 물론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3억 원 넘게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견디다 못한 A씨가 숨진 뒤에도 돈 요구와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카톡으로 돈 갚아라, 죽인다, 살린다. 사망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됩니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해 대출 빙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을 의심해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상품권을 사고 팔지도 않으면서 A씨에게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A씨가 숨진 뒤에야 전담팀을 꾸려 계좌와 IP 추적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했다며 항의하는데 경찰은 용의자 추적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6일간의 설 연휴를 마친 첫날 우리 증시가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특히 AI 반도체의 필수인 고가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충격이 컸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며 2,490선까지 밀렸지만 장 후반 하락폭을 줄여 0.77% 내린 2,517.3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 하락폭이 깊었지만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로 전환하며 0.06% 내린 728.29로 장을 마쳤습니다. 해외 증시를 뒤흔들었던 딥시크발 충격에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1% 이상, 한미반도체는 10% 넘게 폭락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획기적인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AI 반도체의 필수인 고가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딥시크 부각 이후부터는 칩 제조업체에서 수익성, 어떤 AI 산업의 수혜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 업체 쪽으로 수익성에 대한 호조세가 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AI 서비스 업체가 딥시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중 7% 이상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시가보다 21.4원 오른 1,452.7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납품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모두 공식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HBM 개발에 뒤진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장의 항소심 결과는 삼성전자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강추위가 물러나고 2월의 첫날인 내일은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1도, 부산 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아지며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8도, 대전 8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기온이 낮은 내륙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하지만 절기 입춘인 월요일부터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줄긴 했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고 윤 대통령 등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세우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엔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있는 만큼 최 대행이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망가질 뻔했단 겁니다.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특검은 현 검찰 수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특검을 하는 효용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로 특검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법안 재표결에 들어가도 이탈표는 예전보다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 행태를 답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사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설 명절 민심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만으로는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을 낱낱이 밝혀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국 최 대행의 속내는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피하려는 거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심판과 청산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뒤에 여론의 흐름이 좋지만은 않았던 분석도 나온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는 고심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뒤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참모진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며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과 지인 등의 접견이 가능해진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났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 김주현 민정수석에 강의구 제1부속실장까지 5명이 접견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0분 정도 이루어진 접견은 면회 희망자들의 신청을 구치소 측이 받아들여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란 점을 공직사회에 강조하고 용산 참모진들에게는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적극적 역할에 나서라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옥중에서도 의료개혁 경과를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등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며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 등 여권 관계자 등과 접견을 이어가며 옥중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까지 빡빡한 일정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접견 일정과 빈도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다음 주 초 여당 원내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접견을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는 만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의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접견 계획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는 걸 두고 국민 전체에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에서 극단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건 분명 잘못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상황에서 국민이 보기에 계엄에 동의하는 건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병행될 수 있는데 2월 법원 인사가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2월 법원 인사로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바뀔 경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인사는 24일자 발령으로 새로운 재판장이 오게 되면 그 전에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시 관련 녹취나 영상을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미 매주 2차례씩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된 만큼 주 3회 이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기간 6개월을 넘기도록 심리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선고 전까지 언제든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설 연휴 내내 헌재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해온 국민의힘이 연휴 뒤에도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판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탄핵 불복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법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 논란이 불거졌던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을 겨냥해선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명했고 다른 재판관들 역시 가족까지 거론하며 연일 전선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흔들기나 역풍 우려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구성이나 탄핵 심판 절차의 비정상적 진행 문제가 분명해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밑밥 깔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에 근거 없는 편파 꼬리표를 붙여 공정성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엔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선의 원내대표란 자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서 되겠습니까? 한 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좁은 법조계 내에서 일일이 친소관계를 문제 삼으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판사는 결국 수입해와야 하는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우선 여당은 탄핵 심판 불복 의도 지적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재판관 스스로 심판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달 3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예고돼 있는 만큼 논란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헌재가 여권의 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헌재가 공개 대응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자신이 썼던 블로그와 함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북침론에 동조했다는 여권 비판에 원문을 읽어보라며 이례적으로 재판관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재판관 일부가 특정 법관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공정성까지 문제 삼자 헌재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논란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분설에 헌재는 10여 년 전에 쓴 SNS 댓글 대화라며 탄핵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관의 가족이 탄핵을 주장하는 측과 연관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딱 잘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상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우려를 나타낸 정치권에 공개적으로 대응한 건 지난 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방적 절차 진행과 졸속 심리가 공정성에 의문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60여 명이 구속돼 대부분 송치된 가운데 검찰은 구속기한을 연장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폭동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현재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100명에 육박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3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지난주 대부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유튜브와 자체 채증 영상 등을 바탕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시위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크게 3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는 물론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는 등 폭동 전후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배후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데다 설 연휴 기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만큼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소요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격인 서울 서부지법이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전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원 난입을 부추기는 게시글이 잇따라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지도를 첨부하고 법원 진입 경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법원 직원의 출근을 방해하려면 출입구 3곳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판사와 언론을 제압해야 한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평화 시위를 비웃고 담을 넘자는 등 유사한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는데 비슷한 시각 실제로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기 시작했고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보당은 폭동 며칠 전부터 DC인사이드와 일베 저장소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다며 관련 글을 쓴 이용자들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일부 운영진에 대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내버려뒀다며 내란 방조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힘을 아껴놨다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때 이제 헌재를 들어가서 헌재를 박살내야 된다는 주장들도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관 개인들에 대한 테러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커뮤니티 협조를 받아 글 작성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선동 사건 판례를 분석하며 전 목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가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당일 경찰 국수본 관계자들과 연락한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법원장과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자로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자신이 힘주어 추진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 한 번 실용주의 행보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극우와 맞잡은 손을 내려놓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부터 밀어붙였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을 철회해야 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에 사실상 양보안을 내놓은 겁니다.
연휴 직전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유연한 협상을 주문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연금 개혁 역시 국민의힘 성과로 만들어도 좋으니 2월 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부터 매듭 짓자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실용주의 철학을 강조한 건데 윤 대통령 사법 절차를 둘러싸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극우적인 발언엔 일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정신을 좀 되찾기를. 반면 여권이 급진적이라고 비판해온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은 당 기본사회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히며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또 최근 자신을 비판해온 비명계 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막지 말라며 당 내에도 포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행보의 초점을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맞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권은 국정 전반을 발목 잡던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설 연휴 직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표방하는 실용주의 노선은 거짓에 불과하다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경정 예산 조기 편성을 위해선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그 진의부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전환용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건데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하얗든 까맣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고리로 맹폭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 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는 과거 주장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유를 따져 물으며 이 대표의 외교관과 경제관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에 서둘러 가면을 바꿨었지만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채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토록 포용을 원한다면 민주파 출소 해체 등 구체적인 실천부터 하란 역제안도 내놨는데 사실상 이 대표의 행보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가식쇼로 깎아내린 거란 해석입니다. 당 차원에선 대이재명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접견 문제를 둘러싼 당내 시각차는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에 나설 거란 입장인 반면 비상계엄은 부적절했다는 당의 입장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여당의 비난전은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한 거란 해석이 적잖은데 연일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를 넘기 위해선 공세 이상의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협박과 폭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방에 꽂은 남성이 서울구치소 앞에 주차된 YTN 취재 차량 주위를 맴돕니다. 그러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당기며 열려고 합니다. 결국 취재진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왜 차량 시동을 켜뒀느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 남성은 전날에도 취재 차량 문을 강제로 열려는 모습이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을 상대로 한 일부 극렬 시위대의 위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기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건 물론 기자에게 눈뭉치를 던지거나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엔 KBS, MBC 등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일부 시위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취재 방해 행위는 모욕과 폭행죄 등으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특정 기자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함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은 취재진에 대한 단순한 항의를 넘은 협박, 폭행 등에 대해선 형사 입건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주최자를 상대로 한 안내와 경고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정치 문화를 일극체제라고 비판한 일부 비명계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같은 대회전의 시기에는 다양성이 더 필요하고 그래야 당의 역동성이 생긴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공개된 중국 AI 딥시크는 미국 AI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이 견제에 나선 가운데 딥시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100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튿날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설립과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때마침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는 염가 AI 모델 R1의 오픈소스를 공개했습니다. 곧바로 미국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며 10배 넘는 개발비를 투입한 챗GPT에 굴욕을 안겼습니다. AI판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진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DeepSeek was done all above board. That's nonsense. Okay? They stole things, they broke in, they've taken our IP. It's got to end. 오픈 AI도 딥시크가 자사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딥시크가 자신의 정체를 챗GPT 개량형이라고 밝힌 채팅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금 딥시크 채팅창에서 같은 질문을 하면 오픈 AI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중국 보안업체들은 딥시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100배나 늘었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某些国家真是脸都不要了，眼看着在人工智能领域被中国超越，就使出这种下三滥的手段，发动起大规模的国家级 DDoS 攻击。 미국의 이런 견제에 굴하지 않고 중국 알리바바까지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으며 기술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CCTV로 생중계된 춘제 갈라쇼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군무를 무대에 올려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기술 통제가 실패했다고 비꼬면서도 양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성비 혁명을 예고한 중국 AI 개발사 딥시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딥시크가 AI 개발에 중국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지를 통해서 중국에 조직적으로 밀수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숨지게 한 뒤에 암매장을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을 앞둔 지난 27일, 70대 남성이 차량 주변을 서성이다 품에서 기다란 무엇인가를 꺼내 뒷좌석에 넣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과거 거래했던 양봉업자를 찾아가 챙겨온 도구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곳은 피해자가 홀로 양봉을 하며 지냈던 움막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 후 이곳에서 25m 정도 떨어진 거리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3년 양봉업자에게서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왕벌이 없는 벌집에선 일벌들이 일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날 아침에 여왕벌을 구입하러 갔다가 피해자와 마찰이 생겼고 그로 인해 감정이 더 격해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 숨진 양봉업자는 외딴 움막에 혼자 살아서 주민들과의 왕래도 적었습니다. 때문에 해뜬 아침에 범죄를 저지르고 야산에 묻는 동안 아무도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거리가 없어요. 한번 얼굴 만나서 얘기할 터키굴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하지만 매일 안부를 묻던 양봉업자의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사흘 만에 벌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자백 뒤 유치장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했는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명절 때마다 고향 가는 열차표 구하기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무조건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열차표 예매가 더 힘들게 됩니다. 좌석의 상당수는 결국 아무도 타지 못한 채 빈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정체에 사고 위험까지 품고 있는 귀성 귀경 차량 행렬.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운 열차표 구하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실한 열차표의 절반 가까이가 함부로 선점됐다가 임박한 시점에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설과 추석에 코레일이 발권한 열차표 3,300여만 표 가운데 43.3%가 예매 취소됐습니다. 코레일은 탑승 임박한 시점에 예매 취소된 열차표를 뒤늦게 재판매했지만 전체의 4.5%, 무려 148만여 표는 결국 빈자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차표 반환율은 설 추석할 것 없이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해도 400원에 불과한 만만한 취소 수수료에 일단 끊어놓고 보자는 심리로 보입니다. SRT의 경우 예매 취소율이 1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항상 일주일 먼저 예매를 하는 코레일 표를 선점했다가 SRT 표까지 예매한 뒤엔 코레일 표를 취소하는 현상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급기야 코레일과 SR은 이번 설부터 명절 열차표 취소 수수료를 2배로 올렸는데 그 효과가 어떨지는 2월 중순쯤 확인될 전망입니다. 반환되는 승차권이 지난 추석 기간에도 200만 석이 넘었고요. 그리고 임박해서 이제 반환된 승차권이 정당한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은 선의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필요한 만큼만 예매하고 취소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취소하는 상생의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남성에게만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일본 법률의 개정을 권고하자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기부금을 유엔 산하 해당 위원회가 쓰지 못하도록 압박에 나섰는데 일본이 성차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더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황실의 제도와 구성을 정해둔 법률인 황실전범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남성만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조항이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왕위에 오르는 자격은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지 않아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자국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내는 기여금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유엔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올해 일본 방문 프로그램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今回の措置は女子差別撤廃委員会による皇室典範改正の勧告に対して取られたものであります。 그런데 일본엔 과거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 모두 8명의 여성 일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여성 일왕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대응 조치가 유엔 중심주의를 내건 일본 외교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 부부 별성 도입도 쟁점이 되어온 상황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女性差別撤廃委員会からの勧告はこの皇室のことだけではないんですよ。選択的夫婦別姓、それから選択議定書の批准などなどですね、日本の女性に対するその権利の問題で多くの勧告を行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유엔의 반응과 관련해 외교상 교섭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기여금 압박 카드까지 꺼내든 일본이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시즌3 공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3를 오는 6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즌2를 출시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시즌3가 마지막 시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이어졌던 강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2월의 첫날인 내일은 종일 큰 추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1도, 부산 6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아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8도, 대전 8도, 부산 9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기온이 낮은 내륙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까지는 큰 추위 없지만 절기 입춘인 월요일부터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에 빙판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뼈와 근력이 약해져 있는 노년층은 더욱 위험한 만큼 낙상 사고 대처 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은데요. 네, 먼저 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통증 부위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주변에 단단한 물체에 양손을 올리고 이 몸을 당겨 무릎을 꿇은 뒤에 천천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통증이 심해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2차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고요.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누운 다음에 119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함예진,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